어, 지금 보시는 클래스는 어제 저희가 마지막 시간에 했었던 클래스고요. M 메인 3번이라고 하는 클래스입니다. 임포트 부분을 확장을 해보면 AWT라고 하는 패키지에 있는 이벤트 Q라고 하는 클래스가 사용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스윙에 있는 JFrame, 스윙이 가지고 있는 JLabel, AWT가 가지고 있는 폰트, 스윙이 가지고 있는 JText 필드, J버튼, 액션 리스너, 액션 이벤트와 같은 클래스 혹은 인터페이스들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클래스 이름을 보시면 JFrame이라고 하는 것은 그 디자이너 창에서 보시면은요, 이 전체 창, 어플리케이션이 실행이 될 때 뜨는 전체 창을 JFrame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JLabel은 사용자가 입력할 수는 없고요. 어떤 텍스트나 이미지 같은 것들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레이블. 우리말로는 라벨이라고도 하죠. 라벨이라고도 합니다. 레이블. 어떤 부분이냐면 이런 부분이죠. 이런 부분이 레이블로 만들어진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보면 폰트. 폰트라고 하는 클래스는 어디서 사용이 되는 거냐면 여기 그 글자들이 있죠. 레이블에 문자열들이 출력이 되고요. 그 다음에 버튼에도 버튼의 이름들이 표시가 돼요. 이렇게 레이블이나 그 다음에 텍스트 필드나 버튼들에 있는 그런 글자들의 폰트를 설정할 때 폰트 클래스를 이용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그 다음에 텍스트 필드는 이 부분이죠. 이렇게 입력할 수 있는 부분을 텍스트 필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버튼은 뭐 다 아시겠죠? 이 부분. 클릭을 했을 때 마우스로 이렇게 클릭을 했을 때 어떤 동작을 할 수 있는 그런 컴포넌트를 버튼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버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무엇을 할 수가 있냐면 이벤트 핸들러를 등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벤트 핸들러를 등록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사용자가 이 버튼을 클릭을 했을 때 이 버튼이 어떤 일을 할 것이냐 이거를 정의해 주는 거예요. 그렇죠? 네. 여기 있는 4개의 버튼은 전부 똑같은 모양을 가지고 있어요. 크기가 전부 다 똑같고요. 전부 똑같고 뭐 예를 들어서 마우스를 올리면 색깔이 바뀐다거나 혹은 뭐 클릭을 하고 있으면 색깔이 바뀐다거나 4개의 버튼은 전부 다 공통적인 그런 기능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것들은 바로 J버튼이라고 하는 클래스가 이미 다 구현을 하고 있어요. J버튼이라고 하는 클래스가 다 구현이 되어 있고 여러분들이 하실 일은 뭐예요? 여러분들이 하실 일은 이 중에서 첫 번째 버튼을 클릭했을 때 어떤 일을 할 것이냐, 두 번째 버튼을 클릭했을 때는 어떤 일을 할 것이냐, 세 번째 버튼을 클릭할 때는 어떤 일을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코드로 작성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J버튼이라고 하는 그 클래스를 설계한 사람은 버튼에 대한 일반적인 모든 그 기능들, 버튼의 크기 조절, 버튼의 뭐 폰트 변경, 뭐 버튼의 색깔 변경 등등등 이런 일반적인 버튼들이 가져야 될 그런 기능들까지만 만들어 준 거고요. 여러분들은 각각의 버튼들이 무슨 일을 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 부분이 이벤트 핸들러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이벤트 핸들러를 하기 위해서 자바 스윙에서는 무슨 인터페이스를 구현하냐면 액션 리스너라고 하는 인터페이스를 구현합니다. 이따가 코드에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액션 이벤트라고 하는 그 클래스는 이 액션 리스너의 파라미터 타입이에요. 아마 소스 코드를 유심히 보신 분들은 액션 이벤트라고 하는 클래스가 어디에서 사용되고 있는지 라고 하는 것을 보신 분이 계실 수 있으실 거예요.
네. 그래서 뭐 이런 클래스들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GUI 프로그램을 하기 위해서 스윙을 이용한 GUI 프로그램을 하기 위해서 이런 정도의 클래스들이 사용되고 있고요. 우리가 애플리케이션 윈도우라고 하는 클래스도요. 별게 아니라 자바 클래스예요. 퍼블릭 공개되어 있고 공개되어 있는 클래스. 클래스 이름이 앱 메인 3번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그 프라이빗 멤버 변수들이 정의가 되어 있어요. 그죠? 프라이빗 멤버 변수들이 선언이 되어 있고요. 이 프라이빗 멤버 변수들은 초기화가 되어 있진 않아요. 이 자리에서 초기화가 되어 있진 않습니다. 어디에서 초기화가 될까요? 생성자 호출하는 부분에서 얘네들이 초기화가 될 거예요. 초기화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public static void main 메서드가 있죠. 그렇죠? 네. 이거 뭐예요? 자바의 모든 클래스는 자바의 모든 프로그램은 적어도 한 개의 메인 메서드는 가지고 있어야 돼. 여기가 프로그램의 시작점이 되니까. 그죠? 3번 프로젝트 3번 어플리케이션 같으면 실행 한번 해볼까요? 이게 3번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했을 때의 모습이죠. 모습인데 시작되는 곳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프로그램이 시작되는 부분이 있어야 되고 그 부분은 항상 자바에서는 뭐라고 부르냐면 메인이라고 부르죠. 메인 스레드, 메인 메서드라고도 하고요. 우리가 그 멀티 스레딩에서 스레드라고 하는 개념도 공부를 했으니까 메인 스레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메인 메서드는 항상 퍼블릭으로 공개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외부에 공개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 다음에 스태틱으로 선언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클래스의 인스턴스를 생성하기 전에 메인이 먼저 호출이 되어야 됩니다. 인스턴스를 생성하기 전에, 생성자를 호출하기 전에 메인 메서드가 먼저 실행이 되고 메인 메서드에서 인스턴스들을 생성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스태틱으로 선언이 되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void라고 하는 거는 메인 메서드가 리턴하는 값이 없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메인 괄호 안에 있는 부분은 파라미터를 선언하는 부분이고요. 파라미터라고 하는 거는 누군가가 이 메인 메서드를 호출할 때 메인 메서드한테 넘겨주는 값. 이 넘겨주는 값을 아규먼트라고 부르죠. 아규먼트들을 저장하기 위한 변수를 선언을 하는 겁니다. 자바 프로그램에서 메인을 실행해주는 녀석은 누구냐면 자바 런타임이 실행을 하죠. 자바 런타임이 메인 메서드를 실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바 런타임이 스트링들의 배열을 아규먼트로 넘겨주는 거예요. 그거를 args라고 하는 변수에다가 저장을 하고서 사용을 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얘가 사용될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는 않고요. 자, 메인 메서드는 간단합니다. 메인 메서드는 한 문장밖에 없어요. 이거 한 문장이에요. 그죠? 한 문장이에요. event q.invoke later. event q라고 하는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invoke later라고 하는 스태틱 메서드를 여기서 호출을 했죠. 이 괄호가 끝나는 곳이 어디? 이 괄호가 끝나는 곳이 여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메서드 호출하고 메인 끝. 이런 구조예요. 이게 애플리케이션 윈도우의 구조입니다. 이 event q.invoke later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이 안쪽에 런어블을 생성하고 있죠. 런어블을 생성하고 있는데 런어블을 생성하는 이유는 그 스레드를 만들어 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예요. 어제 저희 스레드 공부했었죠. 네. 서로 동시에 실행될 수 있는 작업 단위, 이거를 스레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이런 run이라고 하는 일을 할 수 있는 스레드를 이벤트 큐에다가 등록하고 나중에 순서가 되면 later, 나중에 invoke 그 스레드를 실행시켜 주세요라고 하는 그런 메소드예요. 그 정도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런어블 객체를 가지고서 스레드를 만들고 그 스레드를 이벤트 큐에 등록했다가 자기 차례가 되면 later, 자기 차례가 되면 invoke 그 스레드를 실행시켜주는 메소드. 그래서 이런 일을 해라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은. 이 런어블 객체에서 오버라이드한 이거 오버라이드죠. 런어블 인터페이스가 가지고 있는 run이라고 하는 메소드 딱 하나가 있는데 그 run이라고 하는 메소드가 하는 일들 이런 일을 나중에 실행해라 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메인 메소드가 실행이 되면 조금 있다가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run 안에 있는 일들이 실행이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실행했을 때 이런 창이 뜰 수 있었던 거예요. 이런 창이 뜰 수 있었던 게 우선 main 생성자가 호출이 됐죠. main 생성자가 호출이 됐단 말이에요. 생성자 호출하고 그 생성자를 호출한 인스턴스를 뭐라고 부르고 있냐면 윈도우라고 부르고 있어요. window.frame이라고 하고 있죠. 이 frame이라고 하는 변수는 어디 있는 거예요? 컨트롤 클릭. 멤버 변수예요. 그렇죠?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멤버 변수 프레임. 멤버 변수 프레임에서 무엇을 호출했나요? 세터 메소드로 호출을 했어요. 비저블이라고 하는 변수의 값을 true로 바꿔라. 딱 이거를 한 거예요. main 3번이라고 하는 클래스의 객체를 생성하고 그 객체가 가지고 있는 윈도우가 이거잖아요. 그죠? 객체가 가지고 있는 프레임 변수의 비저블 변수의 값을 true로 세팅해라. 세터 메소드 하나 딱 호출을 한 거예요. 그래서 화면에 보이는 거죠. 프레임의 비저블이라는 속성의 값이 true로 바뀌니까 화면에 보이게 되는 거예요. 여기를 false로 바꾸면 화면에 창이 안 보입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테스트를 해보셔도 돼요. false로 하고 실행을 하시면은요, 창이 뜨는 게 없죠. 창이 뜨는 게 없어요. 프로그램 그냥 죽어버립니다. 그렇죠? 여기를 true라고 해주셔야 이런 창이 뜨게 되고요. 이런 창이 뜨게 되고 프로그램은 이렇게 실행 중이 되는 거죠. 네, 메인 메서드 기능 아시겠죠? 네, 절대로 어려운 코드가 들어가 있지 않아요. 이 코드가 조금 복잡해 보이긴 하지만 이거는 이너 클래스, 지역 이너 클래스 중에서도 익명 클래스, 이름이 없는 익명 클래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름이 없는 익명 클래스의 목적은 뭐냐면 이름을 만들지 않기 때문에 생성자가 없어요. 객체를 생성을 못하죠. 근데 객체를 생성하지 않으면 안 돼요. 객체를 생성해야 그 객체를 사용을 할 거잖아요. run이라고 하는 메서드를 호출하거나 그럴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익명 클래스의 목적은 뭐냐면 클래스를 정의하는 것과 동시에 그 클래스의 인스턴스를 생성하는 것까지를 하는 것이 익명 클래스예요. 여기 중괄호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시작하는 곳에서부터 중괄호 끝나는 곳까지가 이름이 없는 클래스. 이름이 없잖아요. 클래스라고 선언되어 있지 않죠. 클래스라고 선언되어 있지 않지만 이 내용을 보시면은요. 중괄호 그 다음에 public void run 이거 메서드잖아요. 메서드 시작, 메서드 끝. 자바에서 어떤 중괄호 안에 메서드를 가지고 있는 거.
이거는 뭐밖에 없어요. 자바에서는 이거는 클래스밖에 없어요. 메서드를 선언할 수 있는 위치는 클래스밖에 없어요. 그렇죠? 클래스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중괄호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클래스란 말이에요. 클래스. 그러니까 클래스를 하나 정의를 하고 있는데 클래스에 이름이 없어요. 그죠? 원래 클래스라면 클래스 뭐뭐뭐 이렇게 선언을 해야 되는데 선언한 부분이 없어요. 그래서 이름이 없다라고 해서 익명 클래스. 그럼 그 익명 클래스의 객체를 어떻게 생성을 할 거냐? 부모 클래스, 슈퍼 타입의 이름으로 생성자로 호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익명 클래스는 슈퍼 타입이 없으면 익명 클래스를 만들어낼 수 없어요. 아무 클래스나 막 이렇게 만드는 게 아니고요. 항상 부모 클래스나 인터페이스를 가지고서 상속받는 그런 클래스만 익명 클래스로 만드는 거고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바로 객체 생성까지 하는 거예요. 객체 생성, 여기가 객체 생성이고요. 생성이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클래스 선언이에요. 그러니까 이름이 없는 클래스를 선언하고 그 클래스의 객체 생성까지를 한꺼번에 하는 게 뭐다? 그게 익명 클래스다. 그래서 런어블 객체가 되는 거예요. 이 안쪽은 런어블 객체가 되는 거고요. 그 런어블 객체를 이벤트 q 클래스의 스태틱 메서드인 invoke later한테 준 거예요. 아규먼트로. 그러면 이벤트 q라고 하는 클래스가 무슨 일을 해주냐면 런어블을 가지고서 스레드 만들고 스레드를 나중에 실행시켜 주는 거예요. 스레드 나중에 실행시켜 주세요 라고 하는 그런 메서드인 거예요. 스레드가 시작이 될 때 자동으로 호출되는 메서드가 런이죠. 런입니다. 그렇죠? 런이라고 하는 메서드는 그러니까 런을 직접 호출하시면 안 돼요. 스레드를 시작할 때 호출하는 메서드, 스레드를 시작해 주세요라고 하는 메서드는 스타트예요. 스타트. 네. 그래서 스타트까지만 호출을 하면 나머지는 자바 런타임이 다 알아서 하는 거예요. 메모리를 스레드한테 메모리를 할당을 해준다거나 그 다음에 뭐 스레드가 가지고 있는 run 메서드를 호출해 준다거나 스레드들 간의 어떤 스케줄링, 시간 같은 것들을 조절을 한다거나 이런 모든 일들은 자바 런타임이 해주는 거예요. 자바 런타임이 해주는 거고 그래서 어떤 일을 해라 라고 하는 것까지만 만들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게 run입니다. 그래서 애플리케이션 윈도우의 메인 메서드는 별거 없어요. 결국은 생성자를 호출하고 그 다음에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프레임을 우리가 보여줄 수 있도록 화면에 보여지도록 set visible true로 한 것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 생성자가 어떻게 생겼을까에 생성자가 어떻게 생겼을까 하고 생성자로 가볼게요. 마찬가지로 컨트롤 클릭하시면 돼요. 어차피 생성자는 같은 파일 안에 있을 거예요. 생성자는 같은 파일 안에 있을 거고요. 생성자 안에서 메서드 하나 호출하고 있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 메서드는 바로 밑에 만들어져 있어요. 바로 밑에 만들어져 있고요. initialize라고 하는 이 메서드를 다른 클래스가 호출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프라이빗으로 선언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initialize는 어떤 값을 리턴하지 않고요. 그래서 void예요. 그리고 initialize는 전달받는 값이 없어요. 호출할 때 전달해주는 값이 없어요. 그래서 선언된 파라미터가 없어요. 그래서 생성자에서 하는 모든 일들은 지금 initialize가 하고 있습니다. 이 initialize가 제일 길어요. initialize가 여기 51번째 라인부터
이 끝까지 100라인이 넘는 이런 코드가 되죠. 여기 있는 코드들 중에서 이니셜라이즈에 있는 코드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손으로 직접 작성한 거 몇 개나 돼요? 몇 줄 안 되죠. 다 그 윈도우 빌더 이 디자이너 뷰에서 뭐 레이블 가져오고 그다음에 뭐 텍스트 필드 가져오고 콤보 박스 가져오고 버튼 가져오고 뭐 이런 식으로 가지고 와서 뭐 변수 이름 여기서 변수 이름 바꿔주고 그다음에 뭐 속성들 바꿔주고 폰트들 바꿔주고 이런 일을 하면 디자이너 뷰에서 그런 일을 하면 여기 있는 코드들이 다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코드들이 굉장히 길고 뭐 굉장히 많이 작성한 것 같지만 실제로 여러분들이 직접 작성한 코드는 몇 개 안 돼요. 몇 개 안 되고 코드가 그렇게 어렵지도 않습니다. 잘 보세요. 프레임이라고 하는 변수가 JFrame 타입의 변수예요. 그래서 JFrame 생성해 주세요. 화면에 보여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런 화면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우선 요 부분이 있어야 될 거거든요. 요 부분. 그죠? 요렇게 만들어진 부분이 있어야 화면에 보여지겠죠. 그죠? 그게 뭐예요? 그게 JFrame인 거예요. 요거를 생성하겠다라고 하는 게 JFrame. 그럼 JFrame을 생성을 했죠. JFrame을 생성을 하고 자,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뭐냐면 이 JFrame의 크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100이라고 하는 것은 이 JFrame이 여기 있는 위치, 꼭지점의 위치가 되는 거고 727, 567이라고 하는 부분은 이 JFrame의 가로 길이와 세로 길이를 의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프레임을 생성한 다음에 그 JFrame의 크기와 위치가 얼마인지 지정을 해주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는 뭐냐면 이거는 모든 프레임에는 어떤 버튼이 있냐면 이런 버튼이 있거든요. 이런 버튼. 이게 클로즈 오퍼레이션을 담당하는 코드 버튼이에요. 그죠? X. 그 X를 클릭했을 때 뭐 할 거냐라는 얘기예요. X를 클릭했을 때 뭘 할 거냐? 프레임을 엑짓하겠다. 그러니까 프레임을 종료시키겠다. 라고 등록을 한 거예요. 등록을 한 거고 그 다음에 frame.get content pane. 자, get content pane을 하면 어느 부분이 나오는 거예요? 이 부분이 나오는 겁니다. JFrame에서 컨텐트 페인이라고 부르는 부분은 요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요 부분. 그러니까 실제로 여러분들이 레이블을 집어넣고 텍스트 뷰를 집어넣고 버튼들을 집어넣을 수 있는 이 영역을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컨텐트 페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컨텐트 페인. 모든 JFrame은 컨텐트 프레임을 가지고 있어요. 그죠? 어떻게 생겼든 컨텐트 프레임이 없는 건 없잖아요. 그죠? 모든 창은 다 어떻게 생겼어요? 모든 창은 네모나게 생겼고 그 다음에 위쪽에 전부 다 공통적으로 뭐 X 뭐 이런 버튼들 가지고 있고 그쵸? 그 다음에 밑에 여기가 뭐 비어 있든 뭐가 있든 여기에 뭔가 채워줄 수 있는 공간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이 전체를 JFrame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 전체를 JFrame이라고 부르는 거고 이 아래쪽 실제로 여러분들이 UI를 만드는 이곳을 뭐라고 부르는 거냐면 컨텐트 페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모든 JFrame은 컨텐트 페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따로 컨텐트 페인을 만드는 게 아니고요. 모든 JFrame은 컨텐트 페인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뭘 한 거예요? 게터 메서드 쓴 거예요. 컨텐트 페인을 주세요라고 한 거죠. JFrame이 가지고 있는 컨텐트 페인을 주세요라고 하니까 어떤 부분이 되는 거냐면
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요 안쪽 부분, 요 안쪽 부분을 준 거예요. 요 안쪽 부분을 주고서 이제 거기다가 뭘 했어요? 세터 메서드를 호출한 거예요. 컨텐트 페인에 레이아웃을 널로 세팅해 주세요라고 한 거랍니다. 이 레이아웃이 널이라고 하는 것은 레이아웃 이름으로 얘기하면 absolute layout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절대 레이아웃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absolute layout이라고 부르는 거고, absolute layout은 여러분 그 원하는 위젯들, 레이블, 텍스트 필드, 버튼과 같은 이런 여러 가지 UI 컴포넌트들을 여러분들이 원하는 위치에, 원하는 크기로 그 배치할 수 있는 그런 레이아웃이 absolute layout이. absolute layout 같은 경우에 set layout을 널로 하시면 됩니다. 이것도 우리가 직접 손으로 손 코딩한 게 아니에요. 그죠? 이것도 전부 다 디자이너 뷰에서 다 자동으로 만들어 준 거예요. 디자이너 뷰에서 여기를 가지고서 수정을 한 거죠. 여기 컨텐트 페인 선택한 다음에 레이아웃을 앱솔루트로 변경 이렇게만 하면 아까와 같은 그런 코드들을 자동으로 만들어 줬었던 거예요. 그죠? 네. 자, 프레임까지만 딱 보고 일단 여기까지만 할게요. 저기 우리가 J프레임 애플리케이션 윈도우로 만들었을 때는 아마 그 컨텐트 페인 안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여서 이니셜라이즈가 여기까지만 하고 딱 끝났을 거예요. 그죠? 여기까지 하고 딱 끝났을 거예요. 그러니까 비어있는 창이 있고 그 창 위에는 뭐 윈도우가 기본적으로 가져야 되는 최소화, 최대화, 그 다음에 종료라고 하는 버튼들이 있고 뭐 여기에는 뭐 어플리케이션 이름 같은 게 있을 수가, 어플리케이션의 이름이나 아이콘 같은 게 있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컨텐트 페인에는 아무것도 없는 빈 화면까지가 여기에서 만들어질 거예요. 그죠? 그죠? 여기서 만들어질 거고, 만약에 그걸로 이니셜라이즈가 끝났다 라고 생각해 볼게요. 거기까지만 하고서 이니셜라이즈가 끝났다라고 한다면 이니셜라이즈 아까 누가 호출했죠? 이니셜라이즈 누가 호출했냐면 생성자가 호출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생성자 아까 누가 호출했죠? 생성자 누가 호출했냐면 메인 메서드에서 생성자 호출했단 말이에요. 즉 메인 메서드에서 생성자를 호출했고 생성자는 이니셜라이즈를 호출을 했고 이니셜라이즈에서는 프레임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프레임을 만들어서 리턴하니까 생성자가 끝났죠? 생성자가 끝나면 여기 윈도우에 J프레임이 만들어진 그 주소가 저장이 되겠죠. 그래서 그 주소 값에서 멤버 변수 프레임을 찾아서 비저블 추루를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화면에 이런 창이 보일 수 있었던 거고요. 이게 애플리케이션 윈도우의 전체 구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어려운 코드가 아니에요. 코드가 많아 보이지만 그렇게 어려운 코드가 아니에요. 메인 메서드가 생성자를 호출하고 생성자에서는 이니셜라이즈를 호출하고 이니셜라이즈에서는 프레임을 만들어서 리턴. 그래서 생성자가 모두 끝나고 나면 인스턴스가 제대로 생성이 됐을 거고 인스턴스가 생성이 됐으면 멤버 변수 J프레임을 접근해서 J프레임을 화면에 보여주세요. 까지가 우리 프로그램의 전체 구조인 거예요. 모든 스윙을 사용한 모든 애플리케이션 윈도우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저희가 어제 한 내용들이에요.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십니까? 이해 잘 되시죠? 자, 그러면 밑에 있는 코드를 조금만 더 볼게요. 밑에 있는 코드를 조금만 더 보면 이런 코드들 절대 우리가 손으로 만든 코드가 아니에요. 손 코딩한 코드가 아닙니다. 디자이너 뷰에서 한 코드예요. 근데 그 이해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이게 그렇게 어려운 코드가 아니기 때문에.
자, 레이블 생성하겠다. JLabel 생성자 호출을 했어요. 생성자 호출했고, 그 다음에 레이블에 들어가는 글자들, 뭐 이런 글자가 있을 거예요. 글자들의 폰트를 세팅을 했어요. 폰트를 세팅하기 위해서 뭘 했냐면 폰트 객체를 생성을 했죠. 네. 폰트 종류는 무엇으로 하고, 뭐 그 다음에 이탈릭체로 할 건지, 볼드체로 할 건지, 일반 폰트로 할 건지, 뭐 이런 것들 설정하고, 폰트 크기 설정하고. 그래서 폰트 객체가 만들어지면 레이블에 그 폰트를 적용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레이블의 크기를 설정할 수가 있어요. 전부 다 세팅이죠. 레이블의 폰트 셋, 크기, 바운드 셋. 그리고 무엇을 했냐 하면, 자, 이 코드. 프레임에서 컨텐트 페인, 아까 말씀드렸듯이 컨텐트 페인을 찾았어요. 이 아래쪽 부분을 찾은 거죠. J프레임 중에서 컨텐트 페인 영역을 get 가지고 왔어요. 프레임에서 컨텐트 페인 영역을 찾아서 무엇을 했냐면 위쪽에서 생성된 여기까지 해서 생성된 레이블을 add를 했어요. 레이블을 add를 하니까 뭐가 생기냐면 여기에 넘버 1이라고 하는 레이블이 들어가게 됩니다. 어렵지 않죠? 코드 절대 어렵지 않아요. 자, 밑에. 자, 이거는 변수 선언. 근데 변수는 멤버 변수로 선언이 되어 있고요. 멤버 변수로 선언이 되어 있고, 이거는 지역 변수. 이거는 멤버 변수로 선언되어 있는 변수인데, 텍스트 필드를 생성해라. 그 다음에 텍스트 필드에 폰트를 설정해라. 텍스트 필드의 크기를 설정해라. 그 다음에 프레임에서 컨텐트 페인 영역을 찾아서 방금 만든 텍스트 필드를 애드해라. 이렇게 하니까 여기 커서가 깜빡깜빡거리고 있는 그 텍스트 필드, JText필드라고 하는 게 애드가 된 거예요. 컨텐트 페인에 추가가 된 겁니다. 되셨죠? 아래쪽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레이블 2하고요. 레이블 2하고 텍스트 넘버 2도 보시면 똑같아요. 여기 레이블 똑같이 들어가고 텍스트 필드 들어가고. 그죠? 그 다음에 여기 버튼 만들고 요거는 조금 이따 설명드릴게요. 버튼을 만들고 여기까지는 텍스트 필드 선택하는 거랑 생성하는 거랑 다를 거 없어요. 그죠? 레이블이나 텍스트 필드 생성하는 거랑 똑같이 버튼도 생성자를 호출해서 버튼이 생성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버튼에서 사용할 폰트를 설정하고 버튼의 크기를 설정하고 여기까지 완성된 그 버튼을 프레임이 가지고 있는 컨텐트 페인에다가 add, 추가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더하기라고 하는 버튼이 추가가 되는 거죠. 밑에서는 무슨 버튼 만들었냐면 마이너스라고 하는 버튼을 만들었군요. 마이너스라고 하는 버튼이 여기에 추가가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는 곱하기라고 하는 버튼이 추가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기에는 나누기라고 하는 버튼이 추가가 되겠죠. 여기도 코드가 똑같아요. 멤버 변수로 선언되어 있고요. new, 생성자 호출해서 J 버튼을 만들었고요. 리스너는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네. 버튼에 있는 그 버튼의 이름, 문자열을 하기 위해서 폰트를 설정을 했고, 버튼 크기 설정했고, 그 다음에 버튼을 컨텐트 페인 어디에다가 추가할 거냐. 위치는 여기 있어요. 버튼이 들어가는 위치, X좌표, Y좌표 여기 있고요. 버튼 크기 여기 있어요. 그래서 그 버튼이 컨텐트 페인에 add가 되는 거예요. 곱하기 버튼 마찬가지죠. 버튼 생성, 폰트 설정, 크기와 위치 설정, 그 다음에 컨텐트 페인에다가 추가. 나누기 버튼도 마찬가지죠. 나누기 버튼 생성, 폰트 설정, 위치와 크기 설정, 마지막으로 컨텐트 페인 찾아서 거기다가 add.
이렇게 해서 버튼 4개가 추가가 됐고 마지막으로 뭐가 추가가 됐냐면 텍스트 필드. 이 텍스트 필드의 이름이 텍스트 리절트라고 되어 있고요. 텍스트 리절트라고 되어 있고 폰트 설정, 위치와 크기 설정, 컨텐트 페인에다가 add 이렇게 들어간 거예요. 그다음에 셀 컬럼즈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이건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입니다. 이게 아마 여기에 들어가는 이 컬럼의 개수를 얘기를 하는 걸 거예요. 컬럼의 개수. 이게 저희가 만들었던 전체 구조고 그 다음에 제가 설명을 안 드렸던 부분이 액션 리스너. 자, 이 액션 리스너도요. 액션 리스너도 보시면 우리가 이 코드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작성한 건 아니고요. 만들 때 어떻게 만들었었냐면 디자이너에서 이렇게 만들었어요. 우리가 추가하고 싶은 버튼을 선택을 했죠. 여기다가 이 버튼이 무슨 일을 할 것이다. 이거를 만들고 싶은 거잖아요. 그죠? 이 버튼이 무슨 일을 할 것이다. 그거를 정의해 주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오른쪽 클릭하고 그 다음에 add event handler 그리고 액션 performed 선택하면 코드를 자동으로 만들어줬죠. 코드가 없는 경우에는 코드를 자동으로 만들어주고요. 만약에 그 코드가 만들어지면 코드가 소스 코드의 몇 번째 라인에 만들어져 있는지를 보여주고 클릭을 하면 그 만들어져 있는 위치로 가게 됩니다. 이동이 돼요. 네, 어렵지 않죠? 자, 여기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한번 보죠.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보면 이런 일을 하고 있어요. 액션 리스너는 add action listener라고 하는 메서드는 액션 리스너라고 하는 객체를 생성해서 넘겨줘야 돼요. 넘겨줘야 되고, 자, 이것도 아까 우리가 그 스레드와 비슷하게 액션 리스너라고 하는 거는 인터페이스였었고 그 인터페이스를 구현하는 클래스가 바로 옆에 있었던 거예요. 인터페이스가 가지고 있는 메서드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액션 performed라고 하는 메서드 딱 하나만 가지고 있고요. 이 추상 메서드를 구현하는 클래스가 여기 있는 거예요. 구현하는 클래스가. 그 클래스를 이 자리에서 파라미터를 전달하는 위치에서 그 클래스를 바로 만들어 버리고요. 그 다음에 그 클래스의 객체, 인스턴스까지 이 자리에서 생성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액션 리스너를 구현하는 클래스의 객체를 생성해서 add 액션 리스너한테 넘겨준 거예요. 그러면 버튼은 액션, 어떤 이벤트를 처리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상태가 되는 거고 여기서 우리가 오버라이드 해야 될 메서드 이름은 액션 퍼폼드. 자, 이것도 우리가 직접 찾아서 쓴 게 아니고 코드를 자동으로 만들어줘요. 만들어주고 우리는 메서드 안쪽만 구현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메서드 안쪽만 구현을 해주시면 되고, 자, 이 메서드에서 얘의 파라미터가 액션 이벤트예요. 이벤트. 그래서 이벤트를 처리할 수 있는 클래스가 그게 액션 리스너라고 하는 클래스예요. 액션 이벤트를 처리할 수 있는 클래스. 그게 액션 리스너다라는 겁니다. 어제 우리는 요거를 사용해 본 적이 없어요. 요거를 사용해 본 적이 없고 더하기 버튼과 빼기 버튼을 그냥 이 이벤트 상관없이 더하기 버튼에서 할 일을 여기서 그냥 바로 만들어 버렸고 그 다음에 아래쪽에 조금 보면 빼기 버튼이 해야 될 일을
바로 그 자리에서 그냥 바로 만들어 버렸어요. 바로 만들어 버렸는데 이 만든 내용을 확인해 보니까 비슷한 코드가 반복이 돼요. 문자열을 읽어드린다, 더블 타입으로 변환한다, 또 문자열로 읽어드린다, 더블 타입 변환한다. 여기 있는 코드들은요, 여기 있는 코드들은 이 창에서 여기 숫자, 그 다음에 여기도 숫자. 첫 번째 텍스트 필드에 있는 숫자들과 두 번째 텍스트 필드에 있는 숫자들을 읽어드리고, 사실은 문자열이죠. 텍스트 필드에 있는 문자열과 두 번째 텍스트 필드에 있는 문자열들을 읽어드리고, 그 읽어드린 문자열들을 숫자로 변환하는 작업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더하기 결과를 해서 더하기 결과를 문자열로 만들고, 그거를 어디에다가, 텍스트 리절트는 이 아래쪽이 텍스트 리절트였었을 거예요. 아래쪽 텍스트 리절트에다가 문자열을 출력을 해주는 기능이었던 거예요. 더하기 버튼은. 빼기 버튼도 똑같죠. 빼기 버튼도 첫 번째 텍스트 필드에서 문자들을 읽어서 숫자로 변환하고, 두 번째 텍스트 필드에서 문자들을 읽어서 숫자로 변환하고, 단지 계산만 뭘로 바뀌었어요? 계산만 빼기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문자열 만드는 형식 똑같고요. 그런 다음에 그거를 어디다가 텍스트 리절트에다가 세팅했어요. 셋 텍스트를 한 거죠. 셋 텍스트를. 나머지 더하기나 빼기 두 가지 역할을 보면 곱하기나 나누기도 다 똑같을 거다라고 하는 거죠. 계산 결과를 할 때 곱하기는 여기를 곱하기로 바꿔주면 되고, 나누기는 여기를 나누기로만 바꿔주면 되고, 그리고 출력할 때 문자를 만들 때 더하기냐 빼기냐 곱하기냐 나누기에 따라서 중간에 연산자를 그거에 맞는 연산자 만들어주고, 그리고 결과를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결과로 만들어주고, 나머지 여기는 공통, 그죠? 그러니까 여기가 공통이고요. 셋 텍스트도 공통이고요. 여기만 살짝 조금 바뀌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이벤트라고 하는 거를 활용을 해서 어떤 하나의 메소드로 만들어 볼 수 있지 않겠느냐 라고 하는 게 어제 과제였었어요. 하나하나 각각 만들어 볼 수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고 이 모든 버튼에 대한 처리를 할 수 있는 하나의 메소드를 만들어 볼 수도 있지 않겠느냐 라고 하는 게 였었습니다. 네, 일단 어제까지 한 거를 전체적으로 쭉 설명을 드렸습니다. 어제까지 한 내용을 설명을 드렸고요. 그러면서 스윙이라고 하는 개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렸고, 애플리케이션 윈도우 개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여러 레이아웃의 J프레임과 컨텐트 페인에 추가가 되는 위젯, 컴포넌트들에 대한 개념들 다시 한번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이제 어제 했었던 것들이 좀 정리가 되시나요? 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시간은 이렇게 정리하는 걸로 끝내고요.